정말 이 가격에 주시는 거 맞죠? 아이를 아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신발은 한때 제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눈부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팔아치워야 할 고작 몇만 원짜리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를 꺼내 제게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르륵. 마치 마른 낙엽이 서리 내린 땅을 스치는 듯한 소리.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그 기이한 소리에 저와 여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낡고 금이 간 장독대 뒤에서 거대한 황금빛 몸뚱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것은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비늘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놈은 곧장 신발 상자를 향해 다가와 그 앞에 다리를 틀고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내뿜는 그 서늘한 기운은 마치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감히 그것을 팔려 하느냐? 이것은 팔 수 없는 것을 팔려 했던 한 사내와 그것을 막아서려 했던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이란 때로 사랑의 모양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의 반지하에 사는 이수진과 박민호 부부에게는 가난이 그러하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 줌의 햇살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넉넉지 않은 밥상머리에서도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 그들의 사랑은 가난이라는 배경 속에서 오히려 한 송이 들꽃처럼 소박하고도 강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고 어두운 공간에 세상 가장 눈부신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 생명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기이하고도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온몸이 달빛을 으깨어 바른 듯한 거대한 황금빛 구렁이가 집 마당의 낡은 장독대를 휘감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경이로웠고 그 신비로운 눈빛은 마치 오랜 약속을 확인하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이 아주 귀한 아들을 얻을 태몽이라 하였습니다. 남편 민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고된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시장 좌판에 놓인 작고 하얀 아기 신발 한 켤레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 달 용돈을 몽땅 털어야 하는 값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저 작고 보드라운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올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우리 아기 첫 신발이야. 수진은 민호가 내민 작은 신발 상자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그 신발을 머리맡에 두고 부부는 다가올 행복을 그리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작은 신발 한 켤레는 부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기어이 피워낸 희망의 결정체이자 곧 완성될 행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때로 가장 눈부신 행복의 순간에 가장 가혹한 시련을 내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행복에 겨워 무리했던 탓일까요? 가난한 살림에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일까요? 수지는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색이 빛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수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아기 신발이 든 상자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아이를 잃은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민호의 마음 역시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지만 그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했고 당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억지로 삼키고 묵묵히 일터로 향했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스산한 가을바람이 창틈을 파고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너클 놓고 마당을 바라보던 수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금이 간 장독대 뒤에서 스르르 움직이는 황금빛 물체. 수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태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황구렁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빛 비늘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안도감과 함께 가슴 저미는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우리 아가가 돌아왔구나. 이성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 말했지만 슬픔에 잠식된 그녀의 마음은 그 믿음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구렁이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죽은 아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같이 구렁이를 위해 우유 한 그릇을 장독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슬픔에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집안에 도살인 저 징그러운 뱀은 불행을 몰고 올 흉물처럼만 보였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건 그냥 뱀일 뿐이야. 아니에요. 우리 아기란 말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으로 가득했던 부부의 대화는 날선 상처가 되어 서로를 핥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틈으로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장이었습니다. 최종 통보. 금일까지 미납씨 강제 퇴거 조치함. 민호는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이 절망에서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현실의 냉혹함만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한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신발 상자에 닿았습니다. 한때는 가장 눈부신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버린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상자는 잃어버린 행복의 무게이자 곧 다가올 더 큰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수지는 장독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구렁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민호는 그 모습을 등진 채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아기 신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신발은 팔려야만 했습니다. 밤은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법입니다. 민호는 잠든 수진의 마른 어깨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늘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가 막 작성한 중고거래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 팝니다. 새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차마 사연 있는 물건이라는 말은 적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심장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파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등록 버튼을 누르는 것이 마치 천근의 바위를 미는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현실이었습니다. 붉은 글씨의 독촉장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것만 팔고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나면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국 희망의 증표였던 아기 신발을 단돈 몇만 원짜리 매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알림음은 생각보다 빨리 울렸습니다. 신발 구매하고 싶습니다. 내일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짧은 메시지 한 줄에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깊은 죄책감. 그는 잠든 아내의 숨소리가 들릴세라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의 눈을 피해 약속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여느 때처럼 우유 한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장독대 앞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성소였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짓고 도망치는 범인처럼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계세요? 마침내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낡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화들짝 놀라며 뛰쳐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선한 눈빛에 민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집이 좀 누추하죠. 이쪽으로. 민호는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며 힐끔 마당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먼지 쌓인 신발 상자를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우리 아기한테 잘 맞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는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 웃음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르륵. 마치 마른 나뭇잎이 땅을 스치는 듯한 소리.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도 기이한 그 소리에 여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민호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돌린 두 사람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장독대 뒤에서 거대한 황구렁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산의 주인이 깨어난 듯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곧장 신발 상자를 향해 다가와 그 앞에 다리를 틀고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이것은 내 것이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히익, 뱀뱀이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품에 안은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건네는 것도 잊은 채 거의 울다시피 하며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재수 없어. 이게 무슨... 멀어지는 그녀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민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여자가 떨어뜨리고 간 돈 몇 장과 팔리지 못한 아기 신발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묵묵히 지키고 선 황구렁이. 민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놈의 뱀 때문에, 저 징그러운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닌 깊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졌습니다. 우리 아기의 마지막 흔적을 고작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고 했어? 수진아, 그게 아니야. 우린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현실을 좀 봐. 민호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그의 변명은 수진의 얼어붙은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구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구렁이는 수진이 다가가자 경계를 풀고 스르르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으로부터, 이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켜준 유일한 존재의 증표였습니다. 나가. 수진은 민호를 돌아보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아기는 이 아이가 지켜줄 거야. 당신은 나가. 그것은 부부의 사랑에 그어진 가장 깊고 아픈 균열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절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팔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무너진 세상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불길한 뱀은 그 사실을 자신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텅 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팔리지 못한 아기 신발은 부부의 갈라진 마음처럼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있다지만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수진과 민호의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서로의 숨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수진에게 민호는 아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 배신자였고 민호에게 수진은 현실을 외면한 채 뱀 따위를 의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내의 싸늘한 눈빛과 집안을 감도는 냉기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로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건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가난이 죄라면 죄였고 그 가난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반면 수진의 세상은 오직 장독대 앞 그 작은 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구렁이를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 그녀는 매일 정성껏 밥을 지어 한 그릇을 떠다 놓았고 구렁이가 좋아하는 우유도 잊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그녀가 다가갈 때면 경계를 풀고 그녀가 떠온 음식을 조용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 교감의 순간만이 수진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때깔 좋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번지르르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으며 동네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상무, 낡은 동네를 헐값에 사들여 번듯한 아파트 단지를 올리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 좋은 미소 뒤에 땅의 가치를 계산하는 차가운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돌리며 민호와 수진 부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집 젊은 부부 애 잃고 나서 여자가 반쯤 넋이 나갔다지 뱀을 끌어안고 산다던데 남편은 허구한 날술이야. 빚도 꽤 있는 모양이고 최상무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는 가장 약하고 허기진 곳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민호가 올렸던 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신발을 사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이미 한 번 실패한 거래에 시큰둥했지만 값을 2배로 쳐주겠다는 말에 결국 약속을 잡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상무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 내가 우리 손주 주려고 신발을 찾다가 글을 받지 뭡니까? 이렇게 귀한 인연이 다 있네. 그는 신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능청스럽게 집 안과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낡았지만 터가 반듯한 집의 가치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 신발 좀 봅시다. 최상무가 신발 상자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스르르륵 그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황구렁이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기세는 지난번과 사뭇 달랐습니다. 구렁이는 최상무를 향해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우고 쉥 마이너스 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맹렬하게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속내를 안다. 당장 꺼져라라고 말하는 듯한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허허, 이 집 소문대로 영물이 사는구먼. 최상무는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구렁이를 본 것이 아니라 구렁이가 지키고 있는 무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며 잔뼈가 굵은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뱀 보통 놈이 아니야. 저 집터에 분명 무언가 있다. 거래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이제 절망을 넘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최상무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놈의 뱀 때문에. 최상무는 그런 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닐세, 박 선생. 오히려 잘 됐어. 내가 보니 저건 그냥 뱀이 아니야.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는 흉물이야, 흉물. 저런 게 있으니 우환이 끓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세. 그의 말은 독처럼 민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저 뱀 때문이야. 저것만 없으면. 아내에 대한 원망과 현실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그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진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또다시 신발을 팔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구렁이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남자에게 유독 사납게 굴던 구렁이의 모습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킴이는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걸. 그날 밤 민호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낡은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놈아, 똑똑히 기억해라. 이 집터의 구렁이는 그냥 뱀이 아니여. 우리 집 복을 지키는 수호신이시다. 절대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술에 취한 민호의 귀에는 그 말이 그저 낡은 미신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떠올리는 대신 최상무의 교활한 속삭임을 곱씹었습니다. 흉물우환.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던 자리는 이제 뱀에 대한 증오와 불신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믿음의 틈새로 더 큰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 법입니다. 민호의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 수진의 눈물 어린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최상무가 심어놓은 독초 같은 한마디 흉물이라는 단어만이 맹렬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저 뱀 때문이야. 저 징그러운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내도 이상해졌고 돈도 막혔고 내 인생 전체가 저주에 걸린 것만 같아. 그릇된 확신은 때로 무서운 용기를 줍니다. 민호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 결국 최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그 뱀 잡는 분 좀 불러주십시오. 수학이 넘어 최상무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꺼보라니까, 박 선생. 아주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용하기로 소문난 이가 있지. 뿌리까지 아주 싹 뽑아줄 걸세. 최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뱀잡이의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의 구렁이가 사라지는 순간 집을 지키던 마지막 방패막이도 함께 사라지리라는 것을. 약속한 날 민호는 수진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배신감과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게 다 수진이를 위한 길이야. 저 뱀만 사라지면 아내도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름한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땅딸막한 체구에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음흉했고 손에는 뱀을 잡는 데 쓰는 기다란 집게와 낡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상무가 보낸 뱀잡이였습니다. 어딥니까? 그놈이 산다는 곳이? 뱀잡이는 다짜고짜 물으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뱀잡이는 장독대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이런 낡은 도간에 다리를 틀고 앉았으니 집안에 음기가 가득할 수밖에. 이거 독부터 깨부숴야겠구만. 그는 트럭에서 커다란 쇠망치를 들고 와 장독대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벼락 같은 외침과 함께 집안에서 수진이 뛰쳐나왔습니다. 시장에 간다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녀는 집 앞에 서 있는 낯선 트럭과 뱀잡이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수지는 뱀잡이와 장독대 사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은 공포와 분노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처럼 처절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뱀잡이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비켜요. 댁에 남편이 불러서 온 거요. 집안의 우한 덩어리를 치워주겠다는데 왜 이래? 우한 덩어리? 수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뱀잡이 뒤에 숨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민호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아이는 내 전부란 말이야.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민호는 아내의 피 끓는 절규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저건 그냥 뱀이야. 너를 미치게 만드는 흉물이라고. 저것만 없애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미친 건 당신이야. 수진의 절규는 비명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장독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부숴요. 나를 잡아가. 내 몸에 손끝 하나 대기 전에 우리 지킴이한테는 절대 손댈 수 없어. 그 처절한 모습에 산전수전 다 겪은 뱀잡이마저 순간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독대 뒤에서 스르르 황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렁이는 분노로 온몸에 비늘을 세우고 자신의 몸집을 거의 2배로 부풀린 채 뱀잡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위세는 마치 산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듯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서는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장독대의 금이 간 틈새로 언뜻 보이는 그 거대한 몸통은 뱀잡이가 평생 잡아온 뱀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흐익. 뱀잡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쇠망치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잡을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저건 영물이다. 잘못 건드렸다간 내 목숨이 위험해. 그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럭을 향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이런 일은 못하겠소. 뱀잡이가 사라진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장독대를 끌어안은 채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상처 입혔고 집안의 마지막 믿음마저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아내를 위한 선택이라 믿었던 행동이 실은 아내의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내는 비수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던가. 그의 발치에는 뱀잡이가 떨어뜨리고 간 쇠망치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양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희망도 믿음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만이 짙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폐허의 정막입니다. 뱀잡이가 다녀간 후 수진과 민호의 집은 바로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리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공간에는 숨막히는 냉전의 공기만이 감돌았고 서로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채 희미한 그림자처럼 떠돌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묵묵히 일터로 나갔다가 해가 지면 망령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장독대 옆에 웅크린 아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넬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아내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 성벽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무력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장독대 앞 그 작은 우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그날 이후 마치 그녀의 상처를 위로하듯 더욱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수지는 그 신비로운 존재와의 교감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그 통보는 부부가 외면하고 있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텅 빈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기억,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었던 순간들, 그 모든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의 낡은 물건들이라도 정리해 푼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삐걱거리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아래에서 손때 묻은 괴짝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유품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장롱 속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돋보기 안경과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겉표지가 누렇게 변한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호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글씨체로 쓰인 일기에는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뭄을 걱정하는 농사 이야기,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던 소박한 일상,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 민호를 보며 느꼈던 벅찬 기쁨까지 수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삶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기장의 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진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민호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터에 황구렁이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어른들 말씀이 영물이 스스로 털을 잡는 것은 집안에 큰 복이 들 징조라 하셨다. 헛된 미신이라 할지 모르나 나는 믿는다. 이놈이 우리 민호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페이지와는 달리 유독 힘주어 꾹꾹 눌러 쓴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구렁이가 털을 잡았으니 이제 안심이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믿음직한 이에게 맡겨야지. 저 녀석이라면 하늘의 뜻을 알고 내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게다. 가장 귀한 것, 가장 믿음직한 이 약속. 수지는 그 단어들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가장 믿음직한 이는 바로 황구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렁이가 지키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 수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구렁이가 유독 신발 상자를 팔지 못하게 막아섰던 이유, 낯선 이들을 사납게 경계했던 이유, 그리고 이 집터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모든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지혜이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는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앞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님 일기장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못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투박한 글씨를 따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탄생을 기뻐하던 할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황구렁이에 대한 믿음이 담긴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없애려 했던 존재가 실은 할아버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수호신이었다는 사실. 최상무의 간악한 속삭임과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믿음 사이에서 그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했던 건 단순히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할아버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수진의 말은 더 이상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믿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려는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제안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낡은 일기장 위에 찍힌 할아버지의 희미한 지문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부부의 공간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하나를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꺼져버릴지는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한 권이 가져온 파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것은 꽁꽁 얼어붙었던 민호의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아서 그의 내면에는 잔잔하지만 멈추지 않는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가장 귀한 건 내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상무의 교활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깟 낡은 일기장 쪼가리가 밥 먹여주나? 정신 차려, 박 선생.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놈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여. 진짜 귀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법이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믿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눈앞의 냉혹한 현실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의 약속인가? 그는 밤새 담배만 태우며 동이 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의 고뇌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를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만에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한 공기와 소박한 나물 반찬. 그것은 나는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는 것인지 자신의 죄책감을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온기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작은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약속이라도 한 듯 집주인에게서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짐도 강제로 드러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싸늘한 목소리는 부부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최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듯 인심 좋은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내가 다 들었네. 딱 하게 됐어. 그는 혀를 차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듯한 계약서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내가 정말 남는 것 하나 없이 딱 월세 보증금에 이사 비용 조금 얹어서 쳐주는 걸세. 이 돈이라도 받고 나가서 작은 단칸방이라도 얻어야지 어쩌겠나. 내가 정말 박 선생 사정이 딱해서 선심 쓰는 거야. 최상무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습니다. 이 집과 땅의 가치를 생각하면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민호에게는 그 돈마저도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최상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믿어라, 이놈아. 포기해, 박 선생.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약서와 최상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상무는 그런 민호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 선생, 아직도 그 뱀 따위 미신을 믿는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가 남긴 게 있었으면 진작에 나타났겠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나겠나? 다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야. 그 말이 민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맞아, 망상일 뿐이야. 내가 지금 무슨 기대를 하는 거지?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최상무가 내민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겁게 떨렸고 펜 끝이 계약서의 서명란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이 뛰쳐나와 계약서 위로 향하는 민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힘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여보. 수진은 아주 오랜만에 민호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루만,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미신에 빠져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할아버님을, 그리고 우리 아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만약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 뜻대로 할게요. 내가 직접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게요. 그러니 제발 딱 하루만.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망을 향한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젖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아내의 사랑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박 선생, 지금 마누라 치맛바람에 넘어가서 이 좋은 기회를 날릴 셈인가? 민호는 최상무의 윽박지르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을 믿어보겠소. 후회하게 될 걸세. 최상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약서를 구겨 쥔 채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냉정과는 다른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된 고요함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질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항구에 닿을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위태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마치 부부의 위태로운 운명을 대변이라도 하듯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들이닥친 먹구름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었고 이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한 기세로 퍼붓는 폭우였습니다. 낡은 창문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덜컹거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집안은 섬광처럼 번쩍였다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창밖의 천둥 소리에 맞춰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일 아침이면 우린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진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성보다는 직감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를 그리고 태몽에서 보았던 황구렁이의 신비로운 눈빛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갑자기 집 뒤편에서 우르르릉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집 전체가 세차게 흔들렸고 부부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잠시 후 콱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마당 쪽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먼지와 빗물이 뒤섞여 집 안으로 들이쳤고 부부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친 듯이 울부짖던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고 칠흑 같던 어둠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부부는 넋이 나간 얼굴로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집 뒤의 작은 언덕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낡은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마당의 절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장독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산조각난 항아리 파편들만이 흙더미 속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 수진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렁이가 머물던 성소는 파괴되었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도 저 흙더미 속에 함께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민호는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흙더미와 항아리 파편들이 뒤섞인 곳, 정확히 장독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무언가 동그란 것이 흙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수진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깨진 장독대 조각과는 다른 매끄럽고 단단한 질감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수진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질척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끝에 단단한 실체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장독대보다 훨씬 작은 아담한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흙을 모두 걷어내자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온전한 모습의 항아리가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꾸러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꺼내 펼쳤습니다. 기름종이를 한 겹, 두 겹 벗겨내자 마침내 그 안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괴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금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역시 기름종이에 고이 쌓인 낡은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투박한 한자로 쓰인 그 문서는 바로 이 일대의 땅 전부가 자신의 할아버지 소유임을 증명하는 옛날 땅 문서였습니다. 이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가장 귀한 것, 내 약속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장 믿음직한 수호신인 황구렁이가 지키는 장독대 아래에 묻어두고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후손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부부가 충격과 감격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상무가 들이닥쳤습니다. 밤새 부부가 마음을 바꿀까봐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산사태가 난 것을 보고 기회다 싶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부가 들고 있는 금괴와 땅 문서에 탐욕스럽게 고정되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집터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그거 이리 내놔. 어차피 이 집은 곧 내 것이 될 테니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내 거야. 최상무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부부의 손에서 항아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호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최상무의 완력에 밀려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흙더미 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물체가 맹렬한 기세로 튀어나왔습니다. 밤새 폭우와 산사태 속에서
주인을 지키고 있었던 황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며 최상무를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순식간에 최상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몸을 부풀리며 맹렬하게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세에 탐욕에 눈이 멀었던 최상무마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구렁이는 마치 감히 내 주인의 것을 탐내느냐 라고 꾸짖는 듯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부부와 그들의 보물을 지켜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너진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상처 입은 채 주인을 지키고 선 황구렁이와 그 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경이롭고도 성스러웠습니다. 조상의 오랜 약속은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날 아침 무너진 마당에서 벌어진 소동은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상무는 주거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영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불법적인 재개발 계획과 사기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수진과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묵직한 유산이, 그리고 가슴에는 그보다 더 묵직한 감동과 회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이 부끄러워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없애려 했던 존재가 실은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신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얄팍한 이성과 조급함에 대한 깊은 참회였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다가가 그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더 멀리, 더 깊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그동안 서로에게 남겼던 수많은 상처와 오해가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금괴나 땅 문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련을 통해 되찾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낡았던 그 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빚을 모두 갚고 위태롭던 집을 튼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정성껏 수리했습니다. 무너졌던 담벼락은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화단으로 바뀌었고 깨졌던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는 윤기가 흐르는 새 장독대가 놓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고된 막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땅을 관리하며
그 일부를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꾸몄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는 깊었던 그늘이 사라지고 예전의 밝고 따뜻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부부는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때는 슬픔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기적과 희망의 증표가 된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신발 어떻게 할까요? 수진의 물음에 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팔지 않길 정말 잘했지. 이 신발은 우리에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해준 보물이잖아. 우리 나중에 다시 찾아올 우리 아기를 기다리면서 소중하게 간직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유산의 일부를 떼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겪었거나 아픈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절망의 깊이를 알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마당의 새 장독대 위에서 평화롭게 몸을 말고 있는 황구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산사태 때 입었던 상처는 거의 아물어 있었고 황금빛 비늘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구렁이는 마치 이 모든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듯 고요하고도 깊은 눈으로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구렁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할아버님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구렁이는 그 마음을 알아들었다는 듯 천천히 혀를 한번 날름거리고는 스르르 장독대 뒤편 자신만의 성소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상의 오랜 약속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약속, 세상을 향한 나눔의 약속,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새 생명을 기다리는 희망의 약속으로 집안에서는 부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마당에는 눈부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의 힘이 집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절망을 이겨낸 사랑이 만들어낸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눈앞의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보이지 않는 희망이나 아득한 미래의 약속 같은 것은 한낱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부부가 그랬듯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굳건한 사랑 말입니다. 조상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 금괴나 땅 문서가 아닌 시련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 역시 화려한 물질이 아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이 지나야 가장 밝은 여명이 찾아오는 법이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폐허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희 말년의 지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지혜의 온기를 더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